한때 설원의 낭만이라 불리던 산업이 단 10년 만에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차가운 바람을 가르던 스키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님이 줄어들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신호는 훨씬 더 절박합니다. 3인 가족이 평범한 3박 4일 스키 여행을 계획하면 숙박비와 리프트권, 장비 렌탈과 식비를 포함해 약 17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월세 두세 달치가 단 며칠 만에 눈 위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이곳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겨울 큰맘 먹고 스키장을 찾았던 이들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지불했음에도 리프트는 멈춰 있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요원들은 보이지 않으며 한창 붐벼야 할 점심시간에 식당 문이 닫혀 있는 광경 말입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하면서도 서글픕니다. 이제 그곳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노동을 견딜 청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키를 마음껏 탈 수 있다는 매력에 이른바 시즌 알바가 고시만큼이나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그 낭만조차 인플레이션과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스키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서비스의 질 저하와 안전의 공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한국 스키장 몰락의 첫 번째 장입니다. 리프트 운영을 담당했던 한 직원의 고백은 현장의 현실을 뼈아프게 찌릅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칼바람 부는 영하 10도의 슬로프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요즘 어떤 청년이 오겠냐는 물음입니다. 과거에는 시즌권 제공이라는 혜택 하나만으로도 스키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스키장은 일터이자 꿈의 놀이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스키를 즐기는 젊은 세대 자체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던 MT와 겨울 여행의 필수 코스는 단연 스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의 자료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11년 686만 명에 달했던 이용객은 최근 483만 명 수준으로 무려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운영사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에 칼을 댔습니다. 숙련된 정규직 기술자들은 계약직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경험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리프트의 미세한 진동만으로 이상을 감지하던 베테랑 정비사와 슬로프의 설지를 세밀하게 관리하던 전문가들이 떠난 자리에는 안전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초보자들이 남겨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키장의 변해버린 모습에 분노하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리프트 고장으로 1시간 넘게 허공에 매달려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거나 직원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고객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경험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키 산업을 잠식하는 악순환의 실체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니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니 손님이 떠나고, 손님이 떠나니 매출이 줄어 인건비를 더 깎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스키장은 결국 설원 위의 폐허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 스키장의 몰락을 단순히 경영진의 무능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스키장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스키 산업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과의 무모한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스키장의 존립을 결정짓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은 높은 산, 매서운 추위, 그리고 풍부한 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지리적 요건은 이 세 가지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산의 높이부터가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조차 해발 1950m에 불과하며 백두산을 제외하면 2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 알프스는 삼첸베르그 본구리들이 병풍처럼 서 있고 스위스 알프스는 4000베르를 가뿐히 넘깁니다. 여기에 지구의 열병이라 불리는 기후 변화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 한국의 겨울은 무려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보름 이상의 겨울이 지도 위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인공눈을 만드는 일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됩니다. 자연눈이 쏟아지는 일본 홋카이도와 달리 한국은 사실상 100% 인공눈에 의존하는 기계식 스키장입니다. 1km의 슬로프를 채우기 위해 수천 톤의 물을 끌어올리고 거대한 제설기를 밤새 가동해야 합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가 하루에 쓰는 전력량은 일반 가정집 10배가 넘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영업기간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6개월을 장사할 때 한국은 단 70일, 그 중에서도 설질이 보장되는 날은 고작 50일 뿐입니다. 1년 365일치 임대료와 인건비를 단 50일 만에 벌어야 하는 식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키장의 밥 한 그릇이 25,000원인 이유, 그것은 바가지가 아니라 붕괴하는 산업이 내뱉는 마지막 단명,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뒤에는 기대를 안고 왔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간 수많은 가족의 망가진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리프트권 가격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015년 평균 5만 원 수준이었던 리프트권 가격은 2024년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치솟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물가 상승률이 약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스키장 이용료는 무려 80%라는 비정상적인 폭등을 기록한 셈입니다. 왜 유독 스키장만 이토록 가파르게 오른 것일까요? 그 범인은 바로 전기 요금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의 습격입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연이어 인상했고 그 인상폭은 2년 사이 40%에 달했습니다. 제설기, 리프트, 조명까지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스키장 입장에선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침묵의 살인자가 가세했습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눈을 만드는 효율은 떨어지고 녹아내리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는 새벽부터 오전, 심지어 낮 시간대에도 제설기를 가동해야 슬로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은 올랐는데 사용량까지 늘어나니 대형 스키장의 경우 한 시즌 전기 요금 청구서만 100억 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플레이션, 클라이메이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건비, 장비 유지비, 그리고 시설 감가상각비까지 더해지면 운영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불하는 리프트권 가격의 절반 이상은 즐거움의 대가가 아니라 기온 상승에 맞서 눈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방어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당장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기온 상승률과 전기료 인상폭을 설명하며 공감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중의 눈에 이것은 그저 바가지이자 실망일 뿐이며 이 온도차는 한국 스키 산업을 더욱 빠르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몰락이 예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죠. 지금은 생존을 걱정하지만 한국 스키 산업에도 눈부신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레저의 열풍 속에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로 사람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고 주 5일제의 도입은 가족과 연인들을 설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리프트를 타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는 것쯤은 당연한 통과 의례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스키장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라 중산층의 상징이자 대기업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슬로프가 늘어나고 유럽풍의 화려한 콘도가 지어질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2011년 연간 이용객은 686만 명이라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국민 7명 중 1명이 한 번은 눈 위를 가로질렀다는 뜻입니다. 스키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MT, 기업 워크숍, 가족 여행의 1순위 목적지는 언제나 스키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넌컬러의 스키복과 고글은 그 시절 청춘들의 유니폼이었고, 렌탈샵이 줄지어선 스키장 입구는 밤새 꺼지지 않는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의 스키장은 일자리로서도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시즌 아르바이트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했고, 설원 위에서 일하며 꿈과 낭만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통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했고, 손님들은 기꺼이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돌려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눈부신 축제는 2010년대에 접어들며 서서히 기온이 오르듯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젊은 세대의 취향이 실내 클라이밍이나 해외 여행으로 분산되면서 겨울 레저의 왕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몰락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키장을 떠나는 손님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단순히 비싸다는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깊은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170만 원이라는 숫자를 곱씹어 봅시다. 3인 가족이 며칠간의 스키 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이 돈은 동남아시아의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일주일을 호화롭게 보내거나 일본의 유서 깊은 온천 마을을 다녀오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키장에서 이 거금을 지불한 대가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흙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난 슬로프, 리프트를 타기 위해 허비하는 끝없는 대기 시간,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불친절한 직원들. 결정적으로 푸드코트에서 마주하는 25,000원짜리 비빔밥은 소비자들의 인내심을 한계치로 밀어붙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격담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설원의 즐거움을 알려주려 스키장을 찾았던 한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주변에 단 한 명의 안전 요원도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담당 구역이 아니다 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직접 슬로프를 걸어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한국의 스키장은 이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으로 박제되었습니다. 직장인 모임으로 방문한 이들 역시 한두 번 리프트를 타기 위해 반나절을 길 위와 줄서기에 허비하고 나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식당이나 갈 걸 그랬다는 뒤늦은 후회를 내뱉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실망 섞인 후기가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바가지, 불친절, 부실, 실망. 이 단어들은 이제 한국 스키장을 수식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MZ 세대로 불리는 2003붐 세대의 이탈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가성비와 경험의 질에 그 어느 세대보다 민감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떠납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일본 스키장의 환상적인 파우더 스노우와 친절한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비교되는 시대에 한국 스키장의 열악한 현실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단순히 비싸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불한 비용만큼의 존중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이 거대한 격차는 한국 스키 산업의 심장을 가장 빠르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겠다. 이제 이 말은 스키어들 사이에서 단순한 푸념을 넘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일본 스키장은 한국과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바로 하늘이 내리는 축복인 파우더 스노우 때문입니다. 홋카이도나 니가타 지역에 끝없이 쏟아지는 천연 눈은 물을 얼려 만든 한국의 인공 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드러운 활주감을 선사합니다. 자연이 눈을 대신 만들어주니 한국처럼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들여 제설기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설 비용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니 리프트권 가격은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저가 항공의 발달로 왕복 항공권을 포함해도 한국 대형 리조트의 3박 4일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같은 비용으로 딱딱한 얼음이 아닌 진짜 설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중국이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국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에 맞서기보다 아예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헤얼빈의 완다 스키파크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들은 기후라는 변수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에도 거대한 냉동 시스템 안에서는 완벽한 설질이 유지됩니다. 쇼핑몰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중국의 이 빙설 자본은 과거 한국 스키장의 큰 손이었던 중국 관광객들마저 자국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연의 축복을 받은 일본과 압도적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본처럼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수조 원을 들여 실내 스키장을 지을 여력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추운 곳에서 고생하느니 따뜻한 다낭이나 방콕으로 가겠다는 동남아 여행 수요까지 겹치며 한국 스키장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의 겨울 산업이 국제적 경쟁 구도에서 서서히 도태되고 있다는 처절한 신호입니다. 절벽 끝에선 한국 스키장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바로 연합군의 결성입니다. 2024년 시즌, 용평, 하이원, 웰리 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 오투 리조트 등 5개 스키장이 손을 잡고 출시한 X5 시즌 패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30만 원대 후반에 내놓은 이 전략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덤핑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흐름을 돌리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부 스키장들은 아예 스키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개조하고 슬로프 위에 잔디를 깔아 골프 코스나 반려견 테마파크로 변신한 곳도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스키장이 스키를 타러 가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한 곳들의 결말은 더욱 참혹합니다. 지난 3년간 스타일 리조트, 베어스타운, 양지파인 리조트가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스키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어스타운의 몰락은 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2년 발생한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수익 악화로 인해 시설 관리가 부실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사고 이후 무기한 휴장에 들어간 베어스타운 주변 상권은 이제 폐허가 된 세트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스키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이제 스키장은 종합 리조트로 완전히 탈바꿈하거나 지도 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생존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에 서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산업의 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실물 경제를 어떻게 잠식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경고장입니다.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레저 시설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을 넘어 겨울 의류, 난방, 농업, 그리고 관광업 전반의 생태계가 뒤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겨울의 풍경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썰매를 타며 시린 손을 녹이던 추억, 친구들과 설원 위에서 넘어지며 웃던 그 소란스러운 겨울은 이제 기록 속에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에 의존하는 산업은 자연이 변하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 냉혹한 교훈은 이제 다른 모든 산업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적응에 실패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한국의 스키장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경제 구조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자연 조건에서 밀리고 자본력에서도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은 한국 경제 전반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올겨울 여러분은 170만 원을 들여 흙바닥 슬로프를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 겨울을 찾아 국경을 넘으실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겨울은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새로운 생존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경제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변화를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